새벽에 일어나 등산 간다던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이 땀 흘리며 올라간 곳은 산 정상이 아니라 강남의 한 산부인과였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젊은 여자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던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2시에 햇살이 정수리를 따갑게 찌르는데도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려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친구 며느리의 출산을 축하한다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 입구에 들어설 때만 해도 제 기분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훅 끼쳐오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로비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대형 화분 뒤편 벤치에 낯익은 형광색 등산복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발 잘못 본 것이길 바랐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등산복은 많고 뒷모습이 닮은 중년 남성도 흔하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가 옆에 놓인 낡은 배낭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낭은 10년 전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사다 준 것이었고 배낭끈에 매달린 낡은 태극기 배지는 남편 박성훈이 보물처럼 아끼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오늘 새벽 남편은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제게 김밥을 싸달라고 졸랐습니다. 여보, 나 오늘 관악산 정상 찍고 올게. 김밥 2줄만 싸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갓 지은 밥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남편이 좋아하는 우엉을 잔뜩 넣어 김밥을 말았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햄 대신 닭가슴살을 넣었고 혹여나 목이 맬까봐 보온병에 따뜻한 콩나물국까지 챙겨 넣었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배낭에 넣어주며 무릎 조심하고 잘 다녀오라고 배웅까지 했는데 그 남편이 산이 아니라 산부인과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혹시 산행 중에 다쳐서 실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 저는 기둥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입가에는 제가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나 다리가 너무 부었어. 주물러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라니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66살의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저 여자는 아무리 봐도 제 딸보다 조금 많거나 비슷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만삭의 임산부였고 짧은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저없이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집에서는 허리가 아프다며 청소기 한번 돌리지 않던 사람이 그 여자의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정성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죠. 우리 수지 많이 힘들지? 튼튼이가 아빠 닮아서 우량하라 그래. 조금만 참아 여신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여신님이라는 단어에 저는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제게는 식모, 집구석, 야라고 부르던 인간이 저 새파란 여자에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고 있었으니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저 뻔뻔한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다리가 풀려버려 그대로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과일 바구니를 꽉 쥐고 기둥 뒤에 숨어 짐승 같은 두 사람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칭얼거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목말라. 우리 튼튼이도 목마르대. 아까 산 주스 줘. 아이고, 우리 아들 목마르면 안 되지. 잠깐만 기다려. 남편은 부랴부랴 등산 배낭을 뒤적거리더니 주황색 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병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평범한 주스가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파는 한 병에 10,000원이 넘는 유기농 착즙 주스였습니다. 지난주에 딸이 손주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큰맘 먹고 사두었던 바로 그 주스였죠. 여보, 이거 뭐야? 비싼 건데 내가 마셔도 돼? 어젯밤 남편이 냉장고를 뒤적이며 물었을 때 저는 손주 줄 거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몰래 훔쳐와서 내연녀의 입에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셔. 우리 튼튼히 쑥쑥 크려면 좋은 것만 먹어야지. 남편은 병뚜껑을 따서 여자의 입에 직접 물려주었고 여자는 낼름 받아 마시며 남편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역시 오빠밖에 없어. 우리 튼튼이도 아빠가 최고래. 그럼 누구 아들인데? 내가 튼튼히 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까지 하고 왔어. 남편은 여자의 불룩한 배에 귀를 갖다 대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목소리 들리지? 아빠가 오늘 산에 가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왔어. 빨리 나와라, 우리 아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저 미친 인간, 20년 전에 정관 수술한 것도 까먹었나? 분명히 셋째가 생길까봐 겁이 난다며 제 손을 잡고 비뇨기과에 갔었고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의사의 말까지 같이 들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니요. 노망이 난 게 아니라면 저 여우 같은 여자에게 홀려 과거의 기억조차 조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참함은 순식간에 차가운 사리로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너 씨 없는 수박이잖아. 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이 더러운 꼴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나중에 저 인간이 발뺌할 때 눈앞에 들이밀어야 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켜고 줌을 당겨 두 사람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화면 속의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아내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사준 적 없으면서 저 여자에게는 부채질을 해주고 다리를 주무르고 주스를 먹여주는 머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간호사가 대기실을 향해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수지 산모님, 진료비 수납 도와드릴게요. 여신님 불렀다. 가자. 남편은 여자를 부축해 일으키더니 마치 여왕님을 모시듯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바짝 붙어 그들의 동선을 쫓았습니다. 남편이 지갑을 꺼내더니 카드를 한 장 뽑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의 색깔이 낯익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명의의 카드는 한도 초과가 될까봐, 그리고 카드값이 아까워서 웬만해선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민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었죠.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는 순간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산부인과 이름으로 일시불 35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액정 화면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누군가가 둔기로 뒤통수를 내려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죠. 남편 박성우는 평소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쓸 때도 손을 벌벌 떠는 지독한 짠돌이었습니다. 제가 콩나물값 500원을 깎으려고 시장 상인과 실랑이를 할 때면 옆에서 아줌마가 되어서 왜 그리 억척스럽냐며 핀잔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진료비 35만 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긁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제 명의의 카드로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이 도둑놈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난동을 피우면 저 능구렁이 같은 인간은 그냥 아는 동생이 아파서 도와준 거다라며 오리발을 내밀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저 인간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단칸방에 살 때도 저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제 옷은 시장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를 사 입으면서도 남편 양복만큼은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맞춰 입혔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철저한 배신과 기만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남편이 냉장고를 뒤적거리며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여보, 이 고기 뭐야? 마블링이 끝내주는데? 그건 딸 지민이가 주말에 사돈댁에서 선물 받았다며 가져다준 2+1 한우 등심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번 주말에 오면 구워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거 지민이가 건우 먹인다고 가져온 거야. 당신은 고지혈증 있어서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니까 손대지 마요. 남편은 입맛을 다시면서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신선실 깊숙이 넣어두었던 고기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냉동실과 김치 냉장고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고기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까 병원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수지, 튼튼히 쑥쑥 크려면 좋은 것만 먹어야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등산 배낭 속에 김밥만 챙겨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주에게 먹이려던 그 귀한 한우까지 몰래 훔쳐서 내연녀와 뱃속의 첩 자식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저는 허탈함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실소했습니다. 내 카드로 병원비를 계산하고 내 손주 줄 고기까지 훔쳐가다니.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파렴치한 범죄나 다름없었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등산 배낭을 툭 던져놓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다리를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오늘따라 관악산이 왜 이렇게 험한지 모르겠네. 다리에 쥐가 나서 혼났어. 뻔뻔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그 젊은 여자의 다리를 주물러주던 그 정성스러운 손길은 어디 가고 제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척 엄살을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고생했네요. 산에는 사람이 많던가요? 말도 마. 주말이라 그런지 발 디딜 틈도 없더라. 김밥은 정상에서 먹었는데 꿀맛이더라고. 역시 당신 솜씨가 최고야. 남편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배낭을 열어 빈 김밥통을 꺼내 보이며 뿌듯한 표정까지 지어 보였죠. 그리고 여보, 나 씻고 나올 테니까 밥 좀 차려줘. 산을 탔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산부인과 근처 맛집에서 내연녀와 고기를 구워 먹었을 텐데 집에 와서 또 밥을 찼다니요. 정말이지 벼룩의 간을 빼먹을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 물을 트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튀어나가 현관에 놓인 등산 배낭을 집어들었습니다. 배낭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지퍼를 열자 땀 냄새 대신 은은한 여자 향수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배낭 안쪽 깊숙한 곳, 속주머니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건 산부인과 옆에 있는 한우 직판장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꽃등심 600g과 상차림비 2인분이라는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합계 금액은 18만 원이었습니다. 제 냉장고에서 훔쳐간 고기로는 부족했는지 추가로 고기를 더 시켜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밑에는 또 다른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에서 쓰는 축원문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소원 성취 발언문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은 저를 더욱 기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겉명 박성훈. 내용 우리 늦둥이 아들 튼튼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금액 5만 원.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은 무교였습니다. 평생 절이나 교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미신이라면 질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제 손을 잡고 가서 정관 수술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남의 씨앗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제 지갑에서 훔친 돈으로 불공까지 드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영수증과 축원문 봉투를 핸드폰으로 찍어두고는 다시 원래대로 배낭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직은 남편에게 티를 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다 씻었어. 밥 줘. 욕실 문이 열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는 남편은 조금 전까지 내연녀와 고기를 구워 먹고 온 사람답지 않게 해맑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식은 국을 올려두며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숟가락을 들며 해실해실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끓여준 국이 제일 맛있네. 역시 집밥이 최고야. 저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많이 먹고 힘내요. 당신 앞으로 힘쓸 일이 아주 많을 테니까. 남편은 제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차가운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 내 손주 줄 고기, 그리고 내 지난 30년의 세월까지. 이 모든 빚을 갚아주기 전까지는 절대 이 집에서 순순히 내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이 징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은 나의 여신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출근했습니다. 어제 산행의 피로가 싹 풀렸다며
너스레를 떨더니 제가 차려준 북엇국을 한 그릇 싹 비우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제 명의의 카드를 그렇게 쉽게 썼다면 다른 금융거래도 건드렸을 가능성이 100%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은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 1분 1초가 제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예금과 대출 현황을 뽑아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직원은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말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프린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고 직원은 종이 몇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현재 예금 잔액은 거의 없으시고요.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 정도 잡혀 있으신데 알고 계시죠?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대출이요? 3억 원이나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서류에 찍힌 숫자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마련한 우리 아파트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했을 때도 이 집만큼은 지키려고 파출부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 몰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대출 시기를 보니 정확히 1년 전,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을 무렵과 일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도 해지되어 있었고 잔고는 1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는 은행 창구에 엎드려 통곡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입버릇처럼 말했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떵떵거리게 살게 해줄게. 당신 고생한 거 다 보상해줄게. 그 말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보상은커녕 저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은행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집에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자개 보석함. 그 안에는 제가 시집올 때 해왔던 쌍가락지와 아이들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들, 그리고 결혼 20주년 때 남편이 미안하다며 사준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아무리 급해도 그것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고 아껴두었던 제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아니길 빌며 보석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보석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어있는 붉은색 융단 위에는 조롱하듯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도둑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추억과 인생이 담긴 폐물까지 몽땅 털어간 것이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남편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등 뒤로 무언가를 감추던 모습 말입니다. 그때는 그저 용돈을 숨기나 보다 하고 웃어넘겼는데 그게 바로 제 폐물을 훔치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또 하나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사진.
딸 지민이가 예전에 엄마 요즘 아빠가 수상해하며 보여줬던 아빠 회사 여직원의 SNS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집안을 미친 사람처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폐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이 왠지 허전하게 느껴졌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작년 여름 제가 홈쇼핑을 보며 큰맘 먹고 장만했던 공기청정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 청정기 고장나서 내가 버렸어. AS 비용이 더 나온대.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갖다 버렸다던 공기청정기. 그리고 베란다에 두었던 고가형 스팀 다리미와 부엌 찬장에 모셔두었던 수입 그릇 세트까지 하나둘씩 사라진 살림살이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텅 빈 공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건들이 쓰레기장으로 간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폐물을 팔아 그 여자의 병원비를 댔을 것이고 제 살림살이를 훔쳐다가 그 여자의 오피스텔을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내 집을 껍데기만 남겨두고 알맹이는 죄다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를 넘어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고 남편은 그 여자와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 것이 뻔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역시 딸 지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를 낳을 딸에게 충격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밝은 목소리의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데.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지민아, 엄마 좀 살려줘. 너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어.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울어? 무슨 일인데?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믿어온 남편이라는 둑이 무너지자 제 인생 전체가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다 겨우 진정한 저는 딸에게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시간 뒤 딸이 사색이 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가 뭐 어쨌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은행에서 떼온 서류 뭉치와 텅 빈 보석함을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딸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3억 대출에 통장 해지까지. 이게 다 뭐야? 아빠가 이걸 다 썼다고? 그리고 딸의 시선이 텅 빈 보석함에 머물렀을 때 딸의 눈에서도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거 엄마가 나 시집갈 때 물려준다던 쌍가락지잖아. 이것도 아빠가 가져간 거야?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당장 전화해서 따질게. 아니야, 지민아. 전화하면 안 돼. 지금 전화하면 아빠가 눈치챌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급하게 잡았습니다. 그냥 따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 인간은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인정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지민이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빠 핸드폰을 봐야 해. 거기에 그 여자랑 찍은 사진, 문자 다 있을 거야. 딸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늘 저녁에 아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든 핸드폰 확보할게. 엄마는 모른 척하고 있어.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딸을 보더니 남편이 짐짓 반가운 척을 했습니다. 오, 우리 지민이 왔어? 웬일이야, 평일에? 아빠 보고 싶어서 왔지. 아빠,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잠깐만 아빠 폰 좀 빌려줘. 급하게 연락할 때가 있어서. 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며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패턴을 풀어서 딸에게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설마 딸이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딸은 핸드폰을 받아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방에서 나온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며 말없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장명이 나의 여신님인 여자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다며 칭얼거리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집 담보대출 받은 돈이 남았으니 내일 바로 보내주겠다고 답장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제 피 같은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을 그 여자 월세 보증금으로 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여자가 집에 있는 식모 아줌마는 눈치 못 챘냐고 묻자 남편은 그 멍청한 여편네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밥이나 축내는 식모가 뭘 알겠냐고 비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모. 남편은 저를 아내가 아니라 밥이나 해주는 멍청한 식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드폰에 깔린 내비게이션 앱을 실행했습니다. 최근 목적지 목록을 확인하던 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엄마, 여기 보여? 이 주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찍혀 있어. 딸이 가리킨 곳은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는데 보증금만 해도 억소리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이 고스란히 저곳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민아, 가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엄마, 지금 가서 어쩌려고? 아빠 만나면 싸움밖에 더 나. 싸우러 가는 거 아니야. 내 밥솥이랑 공기청정기가 정말 저기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저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차키를 챙겨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서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 멘트를 내보냈습니다. 우뚝 솟은 오피스텔 건물은 으리으리했습니다. 1층 주차장 입구에는 외부 차량 진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입구 한쪽에 세워진 익숙한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새벽에 등산을 간다던 사람이 산이 아니라 여기 와 있었던 겁니다. 지민아, 차 세우지 말고 저기 쓰레기 분리수거장 쪽에 잠깐 대봐. 왜? 저기는 왜? 왠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제 육감이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오피스텔 입구 쪽에 마련된 분리수거장에는 주말이라 그런지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쓰레기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이라 그런지 쓰레기장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통 근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저는 두리번거리며 쌓여있는 쓰레기 봉투들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담긴 익숙한 빨간 플라스틱 통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다가가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겨울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담갔던 김장 김치통이었습니다. 뚜껑에는 제가 매직으로 쓴 묵은지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난달에 회사 동료들이 제 김치 맛을 보고 싶어 한다며 이 큰 통을 통째로 들고 나갔었습니다. 당신 김치가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김치가 쓰레기 봉투 안에 처박혀 버려져 있었습니다. 통 안에는 아직 절반도 넘게 남은 김치가 그대로 들어 있었는데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통과 함께 버려진 종량제 봉투 안에서 찢어진 택배 상자 조각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매직으로 갈겨 쓴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젓갈 냄새 나서 못 먹겠어. 냉장고 냄새 배니까 그냥 버려줘. 여자의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김치통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며칠을 알아 누워가며 만든 정성이 그 여자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마누라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는 여자 비위를 맞추려고 이걸 제 손으로 내다 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김치통 아니야? 뒤따라온 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민아, 사진 찍어. 이것도 다 증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며 핸드폰으로 김치통과 메모를 촬영했습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타지 않고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입주민이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서 보안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에 있던 출입증을 본 적이 있어서 몇 호인지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8층, 802호. 엘리베이터가 8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복도 끝 집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아, 저기 소화전 뒤에 숨어 있어. 엄마가 벨 눌러볼게. 엄마, 위험해. 그냥 가자. 아니, 내 물건이 저 안에 있는지 확인만 할 거야. 문 열리면 안 들여다보고는 못 베기겠어. 저는 딸을 밀쳐내고 802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 대신 문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자기야, 이 밥솥 진짜 좋다. 밥맛이 꿀맛이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거 우리 집 식모가 큰맘 먹고 산 건데 내가 몰래 들고 나왔지. 당신에서 먹이려고. 남편의 대답에 제 머릿속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밥솥은 제가 육순 잔치 대신 받은 돈으로 산 50만 원이 넘는 최신형 압력밥솥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밥솥이 고장났다며 남편이 AS 센터에 맡기겠다고 가져가더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던 바로 그 밥솥이었습니다. 그게 고장 난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서 전염밥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피자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배달 802호 맞으시죠? 기사가 인터폰을 누르자 안에서 네, 나가요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비상구 계단 쪽으로 몸을 숨기고 문이 열리는 순간을 노려보았습니다.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러닝셔츠 차림의 남편이 배달 기사에게서 피자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열린 문틈으로 집 안 풍경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작년 여름에 사라졌던 제 공기청정기가 파란 불을 켜고 돌아가고 있었고 소파 위에는
제가 어깨 결릴 때 쓰던 안마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관 신발장 옆에는 제가 아끼던 장우산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텅텅 비어가는데 저 집은 제 살림살이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통째로 오려다가 저기에 붙여넣기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배달 기사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여자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목에 무언가를 걸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 제 결혼 20주년 기념 선물이었던 보석함에서 사라진 바로 그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내 피와 땀이 서린 물건들로 저 여자의 둥지를 꾸며준 것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아내가 아니라 그저 필요한 물건을 조달해주는 창고직이었고 밥이나 해주는 식모였으며 돈을 대주는 물주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 지민이가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어깨 너머로 굳게 닫힌 팔백이 호의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그 자리에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지민아. 응, 엄마. 변호사 알아봐. 그리고 흥신소도. 저 인간들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꼴 내가 꼭 봐야겠다. 내 밥솥, 내 김치, 내 목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뺏어올 차례였습니다. 제 잃어버린 30년을 그리고 제 자존심을 말입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딸 지민이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간간히 훌쩍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가슴속에는 차가운 재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살림살이를 훔쳐다가 딴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보다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참 만에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맨날 아빠 밥 챙겨주느라 고생하는 것만 봤지 속이 썩어 들어가는 줄은 몰랐어. 너 잘못 아니야. 작정하고 속이는 놈을 어떻게 당해내니? 저는 애써 덤덤한 척 딸을 위로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신호 대기에 걸리자마자 핸들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아빠 빚 갚아주려고 식당 일까지 하면서 손발이 다 부르텄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식모라고 할 수가 있어. 딸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무작정 따지고 들었다가는 교활한 남편과 그 여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칠 시간만 벌어줄 뿐이었습니다. 지민아, 울지 마. 뚝 그쳐.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우리는 아빠랑 이혼할 거야. 그냥 이혼이 아니라 저 인간을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내쫓을 거야. 당연하지. 절대 그냥은 안 둬.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해. 사진이랑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해. 법원에서 저 인간이 꼼짝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해. 그게 뭔데?
녹음. 너 아빠 목소리가 필요해. 제 눈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는지 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아빠 차량 옷에 녹음기 설치하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자상가에 들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녹음기와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를 각각 하나씩 샀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밀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고 망설였겠지만 이제는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처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딸은 남편이 자주 입는 양복 안주머니에 볼펜형 녹음기를 꽂아두었고 저는 남편의 서재 책상 밑과 거실 소파 구석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남편의 차가 남았습니다. 엄마, 차는 내가 가서 할게. 아빠 차 키 줘봐. 딸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의 차 운전석 시트 밑에 녹음기를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마주 앉으니 저녁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왔어?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며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딸 아직 안 갔어? 사위는 어쩌고 늦게까지 있어? 남편은 딸을 보자마자 반가운 척을 하며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지 안에서는 붕어빵 냄새가 났습니다. 오다 보니까 붕어빵을 팔길래 사왔어. 우리 지민이가 어릴 때 이거 좋아했잖아. 뱃속에 있는 건우도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남편의 말에 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역시 아빠밖에 없네라며 좋아했을 딸이었지만 지금은 그 붕어빵조차 역겹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내 연녀에게 한우를 사다 바치고 딸에게는 고작 1,000원짜리 붕어빵으로 생색을 내는 그 이중성이 소름 끼쳤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붕어빵 안 먹어. 속이 안 좋아서. 딸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머쓱한지 뒤통수를 극적이며 제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당신이라도 먹어. 식으면 맛없어. 나도 생각 없어요. 당신이나 실컷 드세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남편은 하여간 모녀가 쌍으로 까칠하네라고 투덜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씻으러 들어간 사이 딸이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는 문자 내용만 대충 훑어봤지만 오늘은 더 자세히 뒤져볼 작정이었습니다. 저도 행주를 내려놓고 딸의 뒤를 따랐습니다. 딸은 능숙하게 남편의 핸드폰 패턴을 풀고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딸이 내민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나의 여신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상간녀 최수지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자 제 번호가 저장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무보수 식모. 어제 문자에서 식모라고 지칭하는 것은 봤지만 아예 연락처 이름 자체를 그렇게 저장해 두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이름 옆에는 돼지 모양의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딸은 입을 틀어막고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남자의 아내로, 며느리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온 제 인생이 고작 돈 안 드는 하녀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을 주고 빨래를 해주는 쓰다가 고장나면 버려도 되는 가전제품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지민아, 사진 찍어놔.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다 보여줄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파일은 수백 개가 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신님과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딸은 그중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하나 선택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남편의 느끼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씻고 나왔어? 나 지금 로션 바르는 중이야.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황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 개운하다. 지민아, 너 아직도 안 갔냐? 남편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은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려고. 건우 아빠 기다리겠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운전 살살하고. 남편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며 인자한 아버지 흉내를 냈습니다. 딸이 현관문을 나서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엄마 조금만 참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조차 역겨워서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제 설치해둔 녹음기를 회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은 오자마자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볼펜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들어보자. 어제 회사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잡음과 함께 지하철 안내 방송 소리만 들리더니 곧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 휴게실인 것 같았습니다. 박 부장, 요즘 얼굴이 폈어? 좋은 일 있어? 동료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김 과장. 말도 마. 나 요즘 회춘했잖아. 밤마다 아주 죽여줘. 남편이 킬킬거리며 음담패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딸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고 계속 들었습니다. 아니, 형수님 말고 또 있어? 대단하네. 야, 그 늙은 여편네랑 뭐가 되겠냐? 살이 축축 늘어져서 만질 데도 없는데 그냥 밥이나 해주는 거지 뭐.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제 몸을 제 나이 듦을 안주 삼아 씹어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수님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 이혼이라도 당하면. 이혼? 미쳤냐? 내가 왜 해? 그 여자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돈도 벌어오는데 나는 그냥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서 살 거야. 늙어서 혼자 살면 서러워. 식모 하나는 끼고 살아야지. 탁! 딸이 녹음기를 정지시켰습니다. 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아빠 입에서 나올 소리야? 엄마를 완전 호구로 보고 있잖아.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역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 저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착취하겠다는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 파일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점심시간에 상간녀와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콧소리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산후조리원 예약했어? 거기 2주에 500만 원이라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걱정 마, 여신님. 내가 누구야? 우리 아들 낳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내일 바로 입금할게. 역시 자기가 최고야. 근데 돈은 어디서 났어? 저번에도 대출 받았다며. 여자의 물음에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아, 그거 집사람 앞으로 들어놓은 암보험 있잖아. 그거 약관 대출 좀 받았지. 뭐, 정말? 그래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그 여편네 골골대서 오래 못 살아. 죽으면 사망보험금도 나오는데 뭐. 그거 나오면 우리 셋이서 하와이나 가서 살자.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하, 생각만 해도 신나네. 빨리 그날이 와야 하는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저를 식모 취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인간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죽음까지도 돈으로 환산해서 그 여자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뜨거운 눈물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공포였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저들에게 뼈와 살까지 다 발라먹히고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밀어내고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엄마. 변호사 만날 필요 없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증거 가지고 법원 가서 이혼해봤자 위자료 몇 천만 원 받고 끝이야. 그 돈으로는 내 잃어버린 인생 보상 못 받아. 제 눈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저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 돈? 아니면 체면? 저는 녹음기 속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죽으면 사망보험금도 나오는데 저들이 꿈꾸는 미래를 지옥으로 바꿔줄 거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저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며느리 웬일이냐? 안부 전화도 없는 것이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유일하게 남편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 어머니, 저예요. 명자예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울음기가 섞인 듯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주인공은 저였고 남편과 그 여자는 제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끝낸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8순이 넘은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불륜 사실을, 그것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혹여나 충격으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제게 돌아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남자는 조강지처를 벌이면 천벌을 받는다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이셨고 무엇보다 집안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나온 근본 없는 핏줄을 반기실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 믿어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쫓아올 기세였지만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셔야 한다며 간신히 말렸습니다. 이제 남편을 잡을 덫은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녹음기를 켰습니다. 아까 딸과 함께 듣다가 차마 끝까지 듣지 못했던 남편과 내연녀의 통화 내용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자 남편의 비열한 목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자기야, 산후조리원 알아봤어? 강남에 있는 거기가 제일 좋다며. 응, 근데 오빠, 거기 특실은 2주에 500만 원이래. 일반실도 300만 원이고. 너무 비싸지? 여자의 내숭 섞인 목소리에
남편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야, 돈 걱정은 하지 마. 내 아들 낳아주는 건데 500만 원이 대수냐? 내가 다 해결해놨어. 정말? 오빠 최고다. 근데 무슨 돈으로? 또 대출 받았어? 아니, 이번엔 보험이야. 그 늙은 여편네 앞으로 들어놓은 종신보험 있잖아. 그거 약관 대출 당겼어. 어차피 그 여자가 낸 돈인데 뭐 어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종신보험? 그것은 제가 10년 전 혹시라도 제가 먼저 가면 남편 혼자 남겨질까봐 생활비라도 보태 쓰라고 들어두었던 보험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붙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시장에서 500원짜리 콩나물 값도 깎아가며 유지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려 내연녀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대주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마의 속삭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의사가 그러는데 그 여편네 혈압이 좀 높대. 며칠 전에도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 어머, 정말?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기회지. 꼴에 자존심은 새서 화병 나서 픽 쓰러지면 그때는 사망보험금도 나오는 거야. 그거 나오면 우리 셋이서 하와이나 가서 살자. 알았지? 오빠도 참 너무한다. 호호.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토기가 치밀어 올라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해댔지만 나오는 것은 쓴 위액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식모 취급하는 것을 넘어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죽음조차도 그들에게는 하와이 여행 자금에 불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김명자라는 여자의 인생이 고작 5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 비용과 사망 보험금으로 난도질 당해 있었습니다. 으악!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내려쳤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처절한 배신감이었고 사리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뺨이 당겨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수하고 로션을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남편이 제일 아끼는 양복을 꺼내 가위로 난도질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친정 어머니가 쥐어주신 돈과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제 노후를 위해 혹은 딸이 힘들 때 보태주려고 모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에서 이혼 소송을 제일 잘한다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녹음기를 틀어주자 중년의 변호사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사모님, 이건 정말 악질이네요.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고소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혼만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인간들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하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재산 분할부터 확실히 해야죠.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지만 대출이 3억 원이나 껴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흘러간 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나 생활비 등은
부부 공동 재산의 유출로 봐서 다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쓴 돈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고요? 네, 입증만 가능하다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압류입니다. 남편이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아파트와 월급 통장, 그리고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싹 다 묶어버려야 합니다. 가압류. 그 단어가 제 귀에 쏙 박혔습니다. 남편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임료를 결제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문득 길 건너편에 있는 백화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비싸서 들어갈 엄두도 못 냈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홀린 듯이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립스틱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일시불로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콩나물 값을 깎으며 남편의 길을 살려주던 헌신적인 아내 김명자는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도끼를 품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 먼저 자. 회식은 핑계고 또 그 여자에게 갔을 게 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술 적당히 마시라거나 일찍 들어오라고 답장을 보냈겠지만 저는 핸드폰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래, 실컷 즐겨둬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저는 달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딸이 알아온 정보에 따르면 바로 그날이 내연녀 최수지의 출산 예정일, 즉 제왕절개 수술 날짜였습니다. 남편은 아마 그날도 출장을 간다거나 낚시를 간다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병원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자신의 늦둥이 아들을 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남편이 보게 될 것은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파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차분하게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첫째, 재산 가압류 신청 완료. 변호사님이 내일 바로 접수한다고 했으니 걱정 없었습니다. 둘째, 시어머니 포섭 완료. 어머니는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계셨습니다. 셋째, 남편 회사 동료들 연락처 확보. 딸 지민이가 남편 핸드폰에서 단톡방 멤버들을 모두 캡처해 두었으니 문제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나타나 지옥을 선물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역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우, 우리 마누라 안 자고 있었어? 남편은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저는 벌레가 닿은 것처럼 소름이 돋아 몸을 피했습니다. 씻고 자요. 냄새나니까. 뭐야, 왜 이렇게 까칠해? 나 오늘 돈 버느라 힘들었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남편은 투덜거리며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자마자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남편의 필체로 우리 아들 튼튼이 사랑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산후조리원 예약증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약증에는 강남에 있는 산후조리원 특실 이주 비용으로 500만 원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 보험을 담보로 500만 원을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속 남은 미련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과 예약증을 핸드폰으로 찍은 뒤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벗어둔 양복을 옷걸이에 걸면서 속삭였습니다.
그래, 많이 사랑해줘.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욕실에서 남편의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 딸의 울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듣고 똑바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소음들을 잠재울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복수극이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냈고 냉장고에 남은 반찬들을 정갈하게 담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숟가락을 들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찌개 냄새가 좋네. 당신 어제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니 오늘은 좀 괜찮아졌나 봐. 남편의 물음에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제가 투정을 부리면 안 되죠. 많이 먹고 힘내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환해졌습니다. 단순한 남편은 제가 다시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왔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찌개를 한 숟가락 크게 떠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라. 그게 너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집밥이 될 테니까.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지원군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명자 왔어요. 아니, 너가 이 아침부터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대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8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모습이셨지만 허리는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많이 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연습했던 대로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범이 밖에서 딴 살림을 차렸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딴 살림이라니?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사진들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찍은 남편과 내연녀의 다정한 사진, 그리고 남편이 훔쳐간 제 김치통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범이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제 노후 자금까지 다 갖다 바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장 김치까지 훔쳐다가 그 여자한테 줬는데 그 여자가 냄새난다고 버렸대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손을 떠셨습니다. 특히 쓰레기 봉투 속에 처박힌 김치통 사진을 보셨을 때는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시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썩을 놈을 봤나? 조강지쳐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도 유분수지, 감히 어미가 해준 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시어머니는 평소 며느리인 저에게 엄격하신 분이었지만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가혹하게 꾸짖는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천대받았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더 기가 막힌 건 아범이 그 여자랑 낳은 애를 늦둥이 아들이라고 끔찍하게 챙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들이라고? 그게 정말이냐?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여자가 애를 낳는데요. 아범은 저한테 낚시 간다고 거짓말하고 거길 갈 생각인가 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명자야, 일어나라. 내가 내 새끼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미안하다. 어머니, 울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한 너가 쫓겨나는 일은 없다. 금요일이라고 했지? 나도 같이 가자.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서슬 퍼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군을 얻었으니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신청하신 가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남편분 급여 통장이랑 아파트, 그리고 상간녀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동결될 겁니다. 통지서는 며칠 뒤에 날아갈 테니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편은 돈줄이 막힌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때까지 저는 이 연극을 끝까지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딸 지민이가 와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할머니는 뭐래? 같이 가시겠단다. 몽둥이 찜질을 해주시겠다네. 잘됐다. 나도 준비 다 했어. 이거 봐. 딸이 보여준 노트북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사장님, 전무님, 동창회장 등 주요 인물들의 연락처 목록이었습니다. 딸은 그 중에서도 남편이 평소 꼼짝 못하는 직장 상사들과 체면을 중시하는 동창회 멤버들만 골라 따로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디데이 날 이 사람들 단톡방에 아빠 불륜 증거 싹 다 뿌릴 거야. 아빠 회사에서도 잘리고 동창회에서도 얼굴 못 들게 만들어야지. 딸의 야무진 계획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근데 지민아, 그날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혹시라도 미리 알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마. 내가 아빠한테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밑밥 깔아놨어. 아빠는 우리가 집에 없는 줄 알 거야.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목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낚시 가방을 꺼내고 옷가지들을 챙겨 넣는 남편의 뒷모습은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저는 방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짐은 다 챙겼어요? 내일 새벽에 나간다면서요. 대충 다 챙겼어. 친구들이랑 2박 3일로 가는 거라 짐이 좀 많네. 당신은 내일 지민이랑 온천 간다고 했지?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옷을 개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저와 딸이 집을 비운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딸이랑 푹 쉬다 오려고요. 당신도 재미있게 놀다 와요. 그래.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 그리고 나 낚시 가면 전화 잘 안 터지는 거 알지? 급한 일 없으면 연락하지 마. 남편은 혹시라도 산부인과에 있을 때 제가 전화할까봐 미리 선수까지 쳤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려는 헛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방해 안 할게요. 맞다. 여보. 남편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지갑을 열더니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지민이한테도 내가 주는 용돈이라고 하고 평소라면 10,00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던 사람이 10만 원이나 쥐어주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아마도 내일 태어날 아들을 보러 간다는 기쁨에 그리고 아내를 완벽하게 속였다는 안도감에 푼돈으로 인심을 쓰는 척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웬일이에요? 당신 용돈도 부족할 텐데. 아냐, 괜찮아. 나 이번에 비상금 좀 챙겨둔 거 있어. 당신 쓰라고 주는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 비상금이라니. 제 폐물을 팔고 제 보험을 담보로 빌린 돈을 비상금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20만 원, 내일 당신이 흘린 피눈물 값으로 아주 유용하게 써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남편이 나가면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딸과 합류하여 남편이 있는 강남의 산부인과로 향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마 꽃다발을 들고 분만실 앞에서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겠죠. 자신의 핏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그 문이 열리고 등장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딸일 것입니다. 기다려라, 박성훈.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게 들렸습니다. 마치 단두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잠을 자는 죄수처럼 말입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고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간다. 문단속 잘하고. 남편은 낚시 가방을 둘러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어제 백화점에서 샀던 붉은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준비됐니?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엄마. 차 대기시켜놨어. 할머니 모시러 가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도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재판에 나가는 변호사처럼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산부인과 주차장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딸 지민이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고 뒷좌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꽉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그래. 가자. 내 눈으로 그 썩을 놈의 낯짝을 봐야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는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한산했지만 엘리베이터 앞은 면회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약했다던 특실은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바뀌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얼음처럼 표정을 굳혔습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5층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분만실이 있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낚시 간다던 낚시 가방은 어디다 숨겨두었는지 말끔한 셔츠 차림의 손에는 커다란 핑크색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만실 문 앞을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자일을 기다리는 새신랑처럼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지민이를 낳을 때는 일하느라 바쁘다며 콧배기도 안 비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낳을 핏덩이를 위해서는 저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딸과 시어머니에게 눈짓을 보내 잠깐 뒤에 있으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남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명자야?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들고 있던 꽃다발을 등 뒤로 숨기려 애쓰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저는 남편 코앞까지 다가가서 싸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요? 낚시 간다더니 여기가 낚시터예요? 아니 그게 친구가 그래 친구 와이프가 애를 낳는다고 해서 잠깐 들른 거야. 남편은 횡설수설하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와이프 출산하는데 당신이 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낚시 가방은 어디 갔고요? 그게 차에 두고 왔지. 예의상 꽃은 사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참 다정한 친구네. 근데 당신 친구들은 다 늙어 빠졌는데 와이프가 애를 낳아요? 환갑 넘어서? 제 비꼬는 말투에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뻐끔거렸습니다. 그때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성훈 보호자님, 최수지 산모님 지금 무통주사 맞으셨어요. 들어오셔서 손잡아 주세요. 간호사의 명랑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짓말이 탈로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보호자 박성훈? 최수지 산모? 당신 친구 와이프 손도 잡아주러 들어가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무슨 오해. 내 보험금 담보로 500만 원 긁은 것도 오해고 내 김치 갖다 버린 것도 오해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산모 가족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 집 가서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은 제 팔을 잡아 끌며 비상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썩을 놈아. 어딜 도망가. 복도 끝에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 지민이의 부축을 받은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호랑이 어머니가 나타났으니까요.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어떻게? 너놈이 밖에서 새끼를 깠다길래 내 눈으로 확인하러 왔다. 너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짝은 안 버리는데 조강지쳐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 서자마자 지팡이를 들어 올려 남편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 어머니 아파요. 사람 살려. 아파? 너 마누라 마음 아픈 건 생각 안 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며느리 폐물 훔쳐다가 천년 갖다 바치라고 가르쳤어?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남편의 등짝과 어깨를 마구잡이로 내리치셨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서운 손길이었습니다. 남편은 꽃다발도 내팽개치고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용서? 용서는 너 마누라한테 빌어라.
이 호로자식아.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과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들 안정 취하셔야 해요. 경비원이 시어머니를 말리려 하자 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세요. 가정사입니다. 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애 낳으러 왔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혼내는 것도 안 됩니까? 제 서슬 퍼런 눈빛에 경비원도 멈칫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남자 바람 피웠나 봐. 세상에, 본처랑 시어머니가 쳐들어왔어. 완전 쓰레기네. 나이 먹고 추태다, 추태. 남편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은 짓밟혀 너덜너덜해졌고 말끔했던 셔츠는 구겨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늦둥이 아빠가 될 생각에 들떠있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그 여신님 얼굴도 좀 봐야지. 여보, 제발. 수지는 건드리지 마. 애 낳으러 들어간 사람이야.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끝까지 그 여자를 감싸는 모습에 남은 정조차 싹 사라졌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안 건드려도 법이 건드릴 테니까. 저는 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얼굴에 그 봉투를 던졌습니다. 아빠, 이거 받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야. 그리고 엄마가 아빠랑 그 여자한테 쓴 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청구했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딸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가족 같은 우리 회사라는 이름의 단톡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사장님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있는 방이었습니다. 지금 전송 버튼 누르면 아빠가 그 여자랑 무슨 짓 했는지 회사 사람들 다 알게 될 거야. 누를까? 안 돼. 지민아, 제발. 아빠 회사 잘리면 끝장이야.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의 손가락은 매정하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전송 완료음과 함께 남편의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창회 밴드, 친목 모임 방까지 남편의 추악한 이중생활이 담긴 사진과 녹음 파일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분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박성훈 보호자님 계십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순간이었지만 지금 남편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님,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남편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산모님 혈액형이 O형이고 보호자님도 O형이시죠? 차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맞는데요. 그럼 아이도 O형이 나와야 하는데 아이 혈액형이 AB형입니다. 혹시 차트가 잘못된 건가요? 순간 복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AB형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O형이고 수지도 O형인데. 그러니까요. 생물학적으로 O형 부모 사이에서 AB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의사는 말을 흐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꽂아주었습니다. 놀랄 거 없어, 여보. 당신 20년 전에 묶었잖아. 기억 안 나? 그것은 20년 전 남편이 했던 정관수술 확인서 사본이었습니다. 남편은 종이를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훔친 돈으로 자신이 훔친 한우를 먹여 키운 아이가 생판 남의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남자의 얼굴은 절망을 넘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축하해, 박성훈 씨. 남의 아들 낳은 거. 시어머니의 지팡이 찜질에 혼비백산하여 바닥을 기어다니는 남편의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늦둥이 아빠가 된다며 한껏 들떠있던 그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짓밟힌 꽃다발처럼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저마다 핸드폰을 꺼내 이 기막힌 막장 드라마를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귀신에 쓰였나 봐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시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라.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놈이 며느리 등쳐먹고 밖에서 새끼를 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널 자식으로 인정 못한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일갈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마저 등을 돌리자 남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꼼꼼하게 작성한 남편과 상간녀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올려다보며 비굴한 표정으로 눈웃음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여보, 명자야.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사람들 보잖아. 사람들 보라고 온 거예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니까. 저는 서류 봉투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가 남편의 가슴팍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자 하얀 소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 손해배상 청구서고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이 훔쳐간 내 폐물, 내 밥솥, 내 김치, 그리고 내 보험금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10원짜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청구했어요. 뭐, 김치값까지 청구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김치, 내가 허리 끊어져라 담근 내 피와 땀이에요. 당신들은 그걸 쓰레기 취급했겠지만 나한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존심이라고요.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급여 통장이랑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그 여자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싹 다 가압류 걸린대요. 아마 내일쯤 법원 통지서가 날아갈 거예요. 가압류?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니 돈줄이 막힌다는 말이 사형 선고보다 더 무섭게 들렸을 것입니다. 당신 이제 빈털털이에요.
그 여신님이랑 하와이 꿈 깨세요. 당장 내일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쩔쩔매게 될 테니까. 여보, 너무하잖아.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가장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야?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가장? 당신이 언제 가장 노릇을 했는데? 내 노후 자금 털어가고 내가 죽으면 보험금 타서 여행 갈 궁리나 하던 인간이 가장?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딸 지민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회사 단톡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빠, 아직 놀라긴 일러. 진짜 선물은 내가 준비했거든. 지민아, 너 설마. 남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평소 회사에서의 평판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임원 승진을 노리고 있다며 집에서는 짠돌이 짓을 해도 회사 사람들에게는 밥을 사며 이미지를 관리해왔던 것입니다. 여기 보이지? 가족 같은 우리 회사 단톡방. 그리고 79 동창회 밴드. 딸은 핸드폰 화면을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뭘 올릴 거냐면 아빠랑 그 여자가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이랑 아빠가 엄마 보고 식물하고 뒷담화한 녹음 파일, 그리고 오늘 우꼴자 나온 현장 사진까지 싹 다 올릴 거야. 안 돼. 지민아, 제발 그것만은 안 돼. 아빠 회사 잘리면 연금도 못 받아. 남편은 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에게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은 저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연금? 엄마 돈 훔쳐다가 딴 살림 차려놓고 연금 걱정이 나와? 아빠는 딸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지민아, 아빠가 잘못했다. 응?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당장 정리할게. 그 여자랑 끝낼게. 이미 늦었어. 아빠가 엄마를 식모 취급하고 내 동생 줄 한우 훔쳐갔을 때부터 아빠는 내 아빠 아니었어. 딸은 망설임 없이 핸드폰 화면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안 된다며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쾌한 전송음과 함께 남편의 핸드폰이 주머니 속에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회적 생명이 끊어지는 소리였고 그가 평생 쌓아온 가짜 명예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단톡방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이게 뭡니까? 라는 메시지부터 해킹당하신 거 아니냐는 질문,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형수님 물건을 훔치냐며 실망했다는 비난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동창회 밴드에서는 더 심한 욕설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서는 피가 쏟아져야 한다는 것을 저 인간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지팡이로 툭툭 치셨습니다. 꼴 좋다. 이제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족보에서 파버리기 전에. 시어머니의 확인 사살에 남편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가족분만 실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난처하고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울음 섞인 얼굴로 고개를 들어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성훈 보호자님, 계십니까? 남편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접니다. 애는요? 애는 나왔습니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늦둥이 아들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산모분도 건강하시고요. 남편의 얼굴에 찰나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그 안도감을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님, 저희가 혈액형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좀 이상해서요. 혈액형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트상에 산모님 혈액형이 O형이고 보호자님도 O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O형이고 저도 O형입니다. 뼈대 있는 O형 집안이죠. 남편은 저도 모르게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의사는 곤란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게 방금 태어난 아기 혈액형이 AB형입니다. 순간 시끄럽던 복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AB형이라뇨? O형끼리 결혼했는데 AB형이 왜 나옵니까? 검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2번이나 재검사를 했습니다. 틀림없는 AB형입니다. 생물학적으로 O형 부모 사이에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고이 접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딸이 떼어다 준 남편의 20년 전 정관수술 기록 확인서였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요. 놀랄 거 없어요. 저는 종이를 펴서 남편의 덜덜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당신 20년 전에 묶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꽁꽁 묶었죠. 기억 안 나요? 셋째 생길까봐 무섭다며 당신 발로 병원 갔잖아요. 남편은 종이에 적힌 정관수술 완료라는 글자를 보고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당신이 묶어놓고 당신이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남편의 귓가에 입을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축하해요, 박성훈 씨. 남의 아들 낳은 거. 남편은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종이를 구겨 쥐고 분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딸 지민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막 회복실로 옮겨진 최수진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우리 튼튼이는 봤어? 남편은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최수지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너가 사람이야? 튼튼이가 누구 아들이라고? 최수지는 영문도 모른 채 날아온 종이에 뺨을 맞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오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AB형? 내가 O형인데 어떻게 AB형이 나와? 너 나한테 사기쳤어? 남편의 고함에 최수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최수지는 눈동자를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빠라고 부르며 애교를 떨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수지는 코웃음을 치며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았습니다. 참나, 이제 알았어?
눈치 한번 더럽게 없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오빠 나이가 몇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어? 묶은 거 풀지도 않았다며. 기적이라도 일어난 줄 알았어? 최수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남편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다 못해 잘려나간 꼴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너한테 다 줬잖아. 내 노후 자금도 우리 마누라 보험금도. 누가 달래? 오빠가 좋다고 갖다 바친 거잖아. 늙은 오빠가 해줄 게 돈밖에 더 있어? 최수지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최수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병원 직원들이 달려와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러워서 못 봐주겠구나. 야, 이년아. 할머니는 또 누구세요? 나, 이 등신 같은 놈 낳아준 어미다. 너가 내 아들 등쳐먹은 건 내 아들이 멍청해서 그렇다 치자. 근데 내 며느리 물건 훔쳐간 건 토해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최수지의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야. 그리고 너가 가져간 내 밥솥, 내 김치, 내 폐물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청구했어. 웃기지 마. 내가 그걸 왜 줘? 안 주면 너 오피스텔 보증금 압류 들어갈 거야. 이미 가압류 신청 끝났어. 제 말에 최수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뜯어낸 돈으로 편하게 살려던 계획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리고 너 이 사실 너의 부모님이랑 너 진짜 남편 될 사람도 알아야겠지? 딸 지민이가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최수지의 핸드폰을 뒤질 때 알아낸 그녀의 본가 연락처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또 다른 남자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마. 제발 그것만은. 최수지가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지만 우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뒤돌아섰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제 등 뒤로 서로를 탓하며 물어뜯는 두 남녀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소동이 있고 난 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인터폰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남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딸이 단톡방에 뿌린 불륜 증거와 횡령 의혹으로 인해 남편은 대기 발령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창회와 지인들 사이에서도 남의 자식 키워주려다 망신당한 놈이라는 소문이 퍼져 남편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초췌한 몰골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파트 단지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명자야. 남편의 목소리는 다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할 말 없으니까 가요. 법원에서 보죠. 제가 차갑게 지나치려 하자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갈 데도 없어. 갈 데가 왜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여신님한테 가세요. 그 여자 도망갔어. 오피스텔 보증금 가압류 들어오니까 밤에 짐 싸서 튀었대. 나 진짜 빈털털이야. 남편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훔쳐간 내 김치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당신이 내 보험금 담보로 그 여자 산후조리원 예약했을 때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냐고. 제 고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당신은 가장으로서 자격도 없지만 인간으로서도 실격이야. 내 집에 다시는 발붙일 생각 마. 저는 남편의 얼굴에 이혼 소장과 함께 종이 한 장을 더 던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토록 믿지 않았던 20년 전 정관수술 확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신이 직접 가서 뗀 거잖아. 당신이 묶어놓고 당신이 잊어버리면 어떡해? 멍청한 것도 죄야. 남편은 그 종이를 보고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든 파국을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받은 대출금은 고스란히 남편의 빚으로 남았고 저는 남은 재산을 챙겨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최수지에게 청구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가장 먼저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압력밥솥을 샀습니다. 그리고 딸 지민이와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김밥 싸주느라 새벽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제가 먹을 오이와 초콜릿만 가볍게 챙겨서 나갑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 지하철역 근처에서 낯익은 노숙자를 보았습니다. 꼬질꼬질한 등산복을 입고 무료 급식소줄에 서 있는 남자. 박성훈이었습니다. 회사는 진작 잘렸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거리로 나앉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는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아직도 일말의 수치심은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만든 감옥에 갇힌 것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고소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딸 지민이가 갓 지은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오늘 밥 진짜 잘 됐다. 그래. 어디 맛 좀 보자.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내 밥솥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그동안 저는 껍데기뿐인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느라 제 진짜 행복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모도 희생하는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 김명자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그 썩은 인연을 잘라낸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자 씨가 먹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달콤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남편의 체면을 위해 희생했던 지난날은 잊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명자 씨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명자 씨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